사람들은 나를 그저 폐지 줍는 늙은이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삶의 절반도 모르는 이야기였지요. 오늘 나는 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재벌이었던 내가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는지, 왜 그 긴 세월을 침묵 속에 견뎌야 했는지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도 새벽 4시, 나는 낡은 카트를 끌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내 구부러진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폐지 줍는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경멸의 시선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숨겨둔 진짜 이야기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적 나는 꽤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우리 집은 그 당시로서는 꽤 넉넉한 편이었지요. 23살에 만난 내 남편은 야망이 큰 사업가였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청산유수였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가 늘 내 귀에 속삭이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다른 게 안 보인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태어났지요.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새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커질수록 그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접대다, 출장이다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며칠씩 집을 비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을 하셨다는데요. 남편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댔고 거기다 다른 여자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내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들이닥친 채권자들, 빨간 딱지가 붙은 우리 집,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나와 새 아이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막내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풍비박산이 났고 시댁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이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은 나와 아이들에게 쏟아졌지요. 그러게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애들이 불쌍하네. 엄마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손가락은 세제에 헐어 피가 났고 무릎은 걸레질하느라 시커멓게 멍이 들었지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내 아이들만은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은 잔인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포기를 읽었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일하면서 돈 벌게요. 19살 아들이 대학 대신 공장을 선택했을 때 나는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아이들이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지요. 작은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고 막내는 야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도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새벽에 일하러 가다가 길에 버려진 폐지를 보았습니다. 문득 그걸 주워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새벽 시간에만 몰래 주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폐지 줍는 일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돈으로 아이들 반찬거리를 사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폐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시했지요.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폐지를 주우며 살아간 세월이 20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고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은 내 삶의 증거가 되었지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당연한 풍경처럼 여겼어요.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폐지값이 올랐다면서요? 좋겠네. 편의점 알바생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도 나는 그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매일 새벽마다 들르는 곳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동네 뒷산 중턱,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묘지. 거기에는 내 부모님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옆 조그만 창고에는 내가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지요. 낡은 철제 상자 안에 든 누런 서류 한 장. 그건 바로 땅 문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5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딸아, 이것만은 꼭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팔지 마라.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준 건 경기도 어느 산골짜기의 땅 문서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맹지였지요. 산비탈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쓸모없는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언젠가는 이 땅이 너를 구원할 거다. 믿어라. 아버지의 그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언과도 같은 그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었지요. 남편이 도망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아이들이 굶주렸을 때도, 병원비가 없어 밤새 앓았을 때도 나는 그 땅 문서만은 지켰습니다. 사실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동네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경기도에 땅 있다면서요? 제가 좋은 값에 사줄 테니 파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에이,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팔면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때 내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도 사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다니까요. 가세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독립했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 반장이 되었고
딸은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일하며 알뜰히 살았습니다. 막내는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요. 엄마, 이제 폐지 그만 주우세요.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창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폐지를 주우며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이는 측은한 눈빛으로 10,000원짜리를 쥐어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러운 것이라도 만질까봐 멀찍이 피해가기도 했지요.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큰 병원의 원장 부인이었어요. 늘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냄새. 구청에 민원 넣어야겠네. 동네 미관을 해친다고. 그녀의 말을 들은 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반대로 정말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는 늘 내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공짜로 주었고 세탁소 사장님은 폐지를 모아두었다가 내게 주셨지요. 편의점 알바생 청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김밥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버리려던 건데 드세요. 아직 멀쩡해요. 그들의 작은 친절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지요. 언젠가 꼭 보답하리라 다짐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숨겨둔 땅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로가 나더니 곧 큰 도로가 뚫렸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형 쇼핑몰이 생겼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땅값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제2의 판교로 만들 계획이라고.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말한 그 지역이 바로 내 땅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카트를 끌며 걸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 언젠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나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더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폐지를 줍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시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박순자 할머니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한국은행 부행장 김민수입니다. 회장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삼성 법무팀 이사 최정훈입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으로 찾아뵀습니다. 그들이 내민 명함을 보고서야 나는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내가 가진 그 땅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경기도 땅이 신도시 개발 중심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3천억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3천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동안 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수소문에서 겨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들은 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했고 은행에서는 VIP 전담팀을 배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자산 3천억의 재벌이 된 것이지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뭐라고? 그 폐지 줍던 할머니가 재벌이라고? 3천억? 말이 돼? 그럼 그동안 왜 폐지를 주운 거야?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바로 그 병원장 부인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보고 코를 막던 그 사람이었지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저예요 저. 병원장 집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매일 마주쳤잖아요. 아, 구청에 민원 넣는다던 그분?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전 항상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무료 진료도 해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 다음은 친척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지요. 순자야 나야. 사촌 오빠다.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니? 고모 저 조카예요. 어릴 때 고모가 엄청 예뻐해 주셨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나타난 것이지요. 다들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전 가족이 없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그 진한 피가 왜 40년 동안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세요. 심지어 도망갔던 전 남편도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초라한 몰골로 찾아왔지요. 여보, 나야.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누구신가요? 내 남편은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지세요. 그는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다린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그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주머니, 어묵 국물이 그리웠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아이고 할머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건물 한 채를 선물했습니다. 새로운 분식집을 차릴 수 있도록요. 할머니, 이건 너무 큰데요. 아주머니가 준 어묵 국물 값이에요. 그게 내게는 이것보다 더 값졌으니까요. 세탁소 사장님에게는 프랜차이즈 세탁소 10개를 차려주었고 편의점 알바생에게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내 새 아이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왜? 너희를 시험한 건 아니야.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란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났겠지요. 나는 아이들에게 각각 사업 자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지요. 이 돈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해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처럼 큰아들은 장애인 고용 공장을 세웠고 딸은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막내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열었지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새벽에 나가 폐지를 줍는다는 것이지요. 회장님, 왜 아직도 그 일을 하십니까? 비서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니까요. 돈이 많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폐지를 주우며 번 돈은 모두 기부합니다. 새벽 거리를 걸으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 몰래 돕는 것이 내 새로운 일이 되었지요. 돈이 생기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았고 새벽마다 카트를 끌고 나갔지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기 그 할머니야. 3천억 재벌인데 아직도 폐지를 줍는다는. 왜 그러는 걸까? 돈이 아까운가? 아니면 미친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게는 지켜야 할 철학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재벌이면서 폐지를 줍습니까? 나는 그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닌가요?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분은 한 번 쌓으면 영원합니다. 기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왜 그 오랜 세월을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검소하게 산 거지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사람을요? 돈이 없을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들 친절하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요. 기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내게는 그 모든 반응이 의미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었으니까요. 돈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그 즈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40년 전 남편과 함께 도망갔던 그 여자였지요. 이제는 주름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과 도망간 후 저도 버림받았어요. 그 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40년 전에. 네. 증오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바빴거든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용서가 더 쉬웠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그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돈을 주며 보냈습니다. 노후라도 편히 살라고.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그저 웃었지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나는 이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철학대로 살 수 있었지요. 나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벽길 희망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폐지 줍는 노인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나는 여전히 새벽에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주우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지요. 어느 새벽 나는 다른 폐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줍는 모습이 40년 전 나를 보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 힘드시죠? 아이고 괜찮아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나는 그녀의 카트에 현금 봉투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에게 연락해 그녀를 지속적으로 돕도록 했지요. 이런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부 아저씨, 편의점 알바생, 택배기사. 새벽의 거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각자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할 수 있는 한 도왔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일자리로, 때로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도왔던 편의점 알바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려온 것이지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는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을 내게 주었습니다. 따뜻한 목도리였지요. 할머니가 새벽에 다니실 때 따뜻하시라고요. 그 목도리를 받아들며 나는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 앞에서 운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감사, 존경, 사랑. 이런 것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살 수 있지요. 시간이 더 흐른 후 나는 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아이들에게는 각자 자립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아이들이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야.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나자 또 한 번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3천억을 기부한다고? 자식들에게는 안 주고? 정말 대단한 할머니네. 하지만 내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줍니다. 내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지요. 어느 날 병원장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도 작은 나눔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카트를 끌고 나가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좀 더 일찍 돈을 쓰셨다면 편하게 사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내가 고생한 4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했기에 감사를 알았고 무시당했기에 존중의 가치를 알았으며 배신당했기에 진심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오늘도 새벽 4시. 나는 카트를 끌고 문을 나섭니다. 이제는 낡은 카트가 아니라 새 카트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트는 내 삶의 동반자이자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니까요.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할머니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부릅니다. 폐지 할머니가 아니라 새벽 할머니라고. 새벽마다 희망을 나누는 할머니라고 말이지요. 나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에서 희망을 줍는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일 수 있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음의 거지일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내가 40년을 기다리며 배운 건 이것입니다. 진짜 부는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지요. 사랑이 그렇고 친절이 그렇고 희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 작은 도움의 손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꾸니까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고 매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을 줍고 나누고 심을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내가 뿌린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영원한 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과 부,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담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과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지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